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웹캠페인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라임을 활용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오늘 작업할 워크플로우의 모습입니다. 먼저 저희가 진행할 웹캠페인 시나리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마케팅 캠페인에 대해서 각 캠페인별로 지출되는 금액이 분기별로 어떻게 되는지 집계하려고 합니다. 마케팅 데이터에 외부에 있는 고객 및 기업과 관련된 데이터를 조인하는 작업을 진행해서 데이터를 보강합니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하기 위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원피봇과 결측치 제거 처리를 통해 분기별 마케팅 지출 내역을 집계하여 최종적으로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은 서버에서 작동하는 버전이 있고 사용자들이 데스크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컬 버전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들이 데스크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임 어널리틱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어널리틱스 플랫폼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없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PC에 설치하실 수 있고요. 플랫폼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네모난 박스를 노드라고 합니다. 라임에서는 약 4,000여 개의 노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이 노드를 연결해서 하나의 워크플로우 형태로 만들어 원하는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7가지 화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라임 익스플로러 창이 있습니다. 작업 결과물을 저장하는 디렉토리이고요. 라임에서 작업을 진행해서 저장한 워크플로우를 해당 창에서 저장하거나 선택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스위치 워크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 디렉토리들이 로컬에서 저장되는 경로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창은 워크플로우 코치입니다. 워크플로우 코치는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노드를 추천해 주는데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드를 이렇게 %로 추천을 해줍니다. 보통 사용자들이 이 하둡 커넥터 노드를 사용해서 데이터 작업을 하면 그 후에는 db로더라는 노드를 많이 사용하더라. 이런 식으로 전후에 어떤 노드를 활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는지 윈도스를 가지고 노드를 추천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노드 레파지토리는 데이터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노드를 검색해서 가져올 수 있는 선택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별로 노드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노드는 더블 클릭을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드래그를 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노드를 가져온 가운데 있는 큰 화면이 워크플로우 에디터입니다. 실제로 분석을 실행하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노드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노드를 연결을 해서 분석 작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은 노드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선택한 노드에 대해 상세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드를 처음 사용을 하면 설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하단의 첫 번째 창은 아웃라인입니다. 분석 화면을 거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니맵인데요.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하나의 워크플로우에서 많은 노드들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잘리는 경우에 노드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옆에 있는 창은 콘솔입니다.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원인으로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솔 창에 경고 메시지가 출력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가져온 노드에서 가져올 파일을 선택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시고 New Line 워크플로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에 웹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워크플로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의 위치는 여기서 Example 워크플로우라는 폴더 아래 만들겠습니다. OK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마칩니다. 제가 지정한 디렉토리 안에 웹캠페인이라는 워크플로우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노드 레퍼지토리에서 노드를 가져와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임에서 제공하는 노드를 사용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나임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하도비나 하이브 아니면 다른 외부 서버에 있는 파일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저는 우선 하도비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레퍼지토리 창에서 HDFS로 검색을 하면 관련된 노드가 쭉 뜨는데요. 커넥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노드를 보면 하단에 신호등 모양처럼 생긴 박스가 있는데요. 노드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금 노드가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이 노드를 실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서 노드 설정을 완료해서 노드를 실행할 준비가 완료가 되면 빨간색 불이 노란색 불로 바뀌고 노드를 실행해서 오류 없이 실행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초록불로 바뀌게 됩니다. 우선 노드 설정부터 해보겠습니다. 노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컨피규어를 선택하면 노드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연결할 호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포트는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접속하기 위한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저는 유저 네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져올 파일이 위치한 디렉토리 경로를 입력하겠습니다. OK 버튼을 눌러 설정을 마치면 이제 노드를 실행할 준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빨간불에서 노란불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Execute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초록불로 바뀌었는데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연결이 되었으니 파일 리더 노드를 사용해서 연결된 하드웨어로부터 원하는 파일을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리더 노드를 검색합니다. 네, 드래그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파일 리더 노드를 보면 왼쪽 하단 모서리에 점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포트를 추가하겠습니다. 노드를 보시면 양옆에 화살표나 파란색 박스가 있는데요. 노드의 왼쪽에 위치해 있는 건 인풋 포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아웃풋 포트입니다. 왼쪽의 입력 포트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해당 노드의 작업이 실행되고 결과물은 오른쪽에 있는 출력 포트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노드로 작업이 진행되고 난 결과물은 아웃포트에서 후속 노드의 인풋 포트로 다시 제공됩니다. 노드 간의 연결은 이 포트를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같은 모양의 포트끼리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초록색 사각형 모양의 포트는 동적 포트입니다. 파일을 로컬로 따로 다운로드해서 업로드하지 않아도 지원되는 파일 시스템에 연결해서 바로 파일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끼리 연결하면 선이 생기는데요. 연결을 끊고 싶으면 선을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커넥션을 삭제하면 됩니다.
하드 커넥터에 파일 리더 노드를 연결하고 가져올 파일을 설정하겠습니다. 브라우저 버튼을 누르면 제가 연결한 하드백 경로 안에 있는 파일들이 보이는데요. 저는 22년도 웹캠페인 마케팅 데이터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오토 디텍트 포맷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한 파일을 스캔해서 열이나 행의 구분기호, 따옴표 문자 같은 걸 자동으로 감지해줍니다. 옆에 톱니바퀴를 눌러서 샘플링 되는 문자 수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선택한 파일의 프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 위쪽에 보면 컬럼의 타입은 처음 1만 개의 로우를 가지고 설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어드밴스드 세팅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나임에서 데이터의 컬럼 타입을 나타낼 때는 몇 개의 로우를 샘플링해서 이 컬럼이 스트링 타입이다, 인트 타입이다를 판단해서 컬럼 형식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스캔할 로우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로우스 탭으로 가시면 데이터 건수에 대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건수가 많은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읽어올 데이터 건수를 여기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체크를 해제하고 OK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상단에 보시면 실행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걸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로드를 선택하고 실행 아이콘을 누릅니다. 이제 로드 출력 결과를 확인해야겠죠? 여기 옆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요. 아까처럼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에 파일 테이블을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가져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캠페인 컬럼에 컬럼 값에 언더바를 기준으로 연도, 분기, 지역, 채널, 그리고 캠페인명 등 여러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22년도 데이터고 1, 2, 3분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져온 마케팅 데이터에는 4분기 데이터가 누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데이터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리더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모서리에 있는 전 버튼을 눌러서 포트를 추가하고요. 전에 연결했던 하드백 파일 리더 노드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아까 불러온 22년도 1에서 3분기 데이터가 아니라 이번엔 4분기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실행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노드 모니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출력 결과를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전에 가져온 1, 2, 3분기 데이터에는 URL로 컬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 불러온 이 4분기 데이터에는 홈링크로 컬럼명이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어펜드 할 때는 컬럼명을 기준으로 매핑을 하기 때문에 먼저 두 데이터의 컬럼명을 일치시켜줘야 합니다. 지금 방금 불러온 파일 리더 노드에서 컬럼명을 변경해주는 옵션을 추가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다시 설정 창으로 들어가면요. 상단에 트랜스포메이션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컬럼명을 새로 변경해서 읽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홈링크 컬럼을 URL로 변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옆에서 형을 변환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요한 컬럼만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을 수정하게 되면 변경된 옵션을 다시 적용하기 위해서 재실행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 문구이고요. 다시 노드가 준비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파일 리더 노드 뒤에 연결된 노드가 있었다면 앞에서 옵션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뒤에 있던 후속 노드들에도 다시 재실행이 필요합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폼링크 컬럼이 URL 컬럼으로 변경되어서 들어갔고요. 다음으로 콘케이트 데이트 노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노드를 보시면 인풋 포트가 두 개인데요. 상단 포트에는 첫 번째 테이블을 연결하고 하단 포트에는 두 번째로 저희가 추가할 테이블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선 중복되는 로우 아이디를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불러보면 로우 아이디가 0번부터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두 테이블을 하나로 합치면 중복되는 로우 아이디가 발생합니다. 이제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 중복되는 로우 아이디를 제거를 해서 붙여줍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기준으로 뒤에 붙였던 두 번째 테이블의 데이터에서 중복되는 로우 아이디를 찾기 때문에 두 번째 데이터에서 중복되는 로우 아이디는 제거가 되고요. 두 번째 옵션은 로우 아이디가 중복되더라도 중복을 제거하지 않고 모든 로우가 포함됩니다. 이때 중복되는 로우 아이디의 컬럼에 저희가 여기서 입력하는 전미사를 추가로 붙여서 중복되는 로우 아이디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나타냅니다. 아니면 아예 로우 아이디에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에 실행이 실패하도록 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데이터를 합칠 때 두 데이터의 컬럼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위에 옵션을 선택을 하면 두 테이블에서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컬럼의 데이터만 가져와서 붙일 수 있고요. 아니면 하단의 옵션을 선택하시면 두 테이블에 존재하는 모든 컬럼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붙입니다. 한쪽 테이블에 없는 컬럼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결측치로 채워지고요. 옵션은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캠페인 컬럼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를 분리해서 새로운 컬럼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셀 스플리터 노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옵션에 들어가면 먼저 대선 컬럼을 선택합니다. 캠페인 컬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체크박스는 저희가 캠페인 컬럼을 사용해서 새로운 컬럼을 생성을 할 텐데 그 컬럼을 새로 생성하고 나서 기존에 있던 캠페인 컬럼은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결과물에서 제거할지를 선택하는 옵션인데요. 저는 기존에 있던 캠페인 컬럼을 그대로 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구분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데이터를 분리하는 기준이 되는 값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언더바를 기준으로 캠페인 컬럼을 분리하고 싶기 때문에 언더바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분자를 여기서 입력을 할 때 이스케이프 문자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시다면 이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언더바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리했을 때 언더바 양옆에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공백을 자동으로 삭제해서 컬럼을 분리할 건지 아니면 공백을 그대로 포함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백이 있다면 자동으로 제거하고 컬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풋 옵션에서는 결과물 형태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여기 리스트를 선택을 하면 앞에서 설정한 구분자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리해서 리스트 형태로 담아서 출력을 해줍니다. 잠깐 실행을 해서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노드를 사용해서 컬럼을 새로 추가하면은 새로 추가된 컬럼은 항상 오른쪽 끝에 들어가게 되고요. 보시면 리스트 형태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옵션으로 가겠습니다. 이 옆에 set은요, 리스트와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중복된 값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 처리를 해주고요. 저희는 불리한 데이터로 새로운 컬럼을 생성하고 싶기 때문에 New Columns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New Columns 옵션을 선택하면 하단에서 세부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옵션은 이제 저희가 앞서 컬럼의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자를 입력을 했는데 컬럼 이름도 동일한 구분자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컬럼명도 동일한 구분자로 값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라면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분할하는 컬럼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언더바로 컬럼을 구분해서 생성하도록 지정을 했는데 지금 데이터로는 언더바로 값이 5개까지 구분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세팅을 2개로 해버리면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컬럼이 2개가 생성되어 있고요. 맨 첫 번째 컬럼에 구분자를 기준으로 처음으로 분리된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 컬럼에 나머지 값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건 수동으로 지정하는 방법이고요. 아래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값을 스캔을 쭉 해서 저희가 설정한 구분자에 의해서 값을 분리를 하려면 컬럼을 최대 몇 개까지 생성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알아서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언더바에 의해서 컬럼이 5개로 분리가 되었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컬럼 값에 대한 정보가 컬럼명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컬럼명을 값에 맞게 다시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컬럼명을 변경하기 위해서 컬럼 리네임 노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먼저 좌측에 컬럼 목록이 있고요. 변경할 컬럼을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데이터에서 컬럼이 되게 많은 경우에는 여기서 컬럼을 검색하시거나 필터링해서 컬럼을 찾으실 수 있고요. 컬럼을 선택을 하고 여기 체인지 박스를 누르고 변경하려는 컬럼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형 변환도 할 수 있고요. 리무브 버튼을 누르시면 선택한 컬럼이 다시 제거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새로 생성했던 컬럼을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컬럼은 연도 정보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어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기 데이터였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채널 데이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캠페인 네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컬럼명이 이렇게 제대로 잘 바뀌었는데요.
이제 데이터를 몇 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컬에 있는 고객 데이터를 가져와 볼 건데요. 형식이 CSV 파일이기 때문에 CSV 리더 노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옵션으로 들어와서 저는 파일을 로컬에서 불러올 거기 때문에 로컬 파일 시스템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러올 파일 경로를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설정하면 되는데요. 저는 바탕화면에 있는 고객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별도의 설정은 하지 않고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불러올 파일이 더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가를 한 다음에 한 번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엔 엑셀 파일을 불러올 건데 엑셀 리더 노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번에 불러올 파일은 기업 관련 데이터이고요. 또 로컬에서 가져올 거고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엑셀 시트도 선택을 해서 불러올 수 있고요. 저는 첫 번째 시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아니면 시트 이름이나 인덱스를 가지고 원하는 시트를 선택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컬럼 헤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불러오는 파일에 컬럼명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엑셀에서 컬럼명이 담긴 로우가 몇 번째 줄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 따라서 컬럼 정보가 두 번째나 세 번째 줄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값을 변경을 하면 아래 프리뷰에서 헤더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러오는 파일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로우 아이디를 생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 아래에서는 시트에서 데이터 전체를 다 불러올 건지 아니면 영역을 지정을 해서 가져올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OK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마치겠습니다. 분기별 캠페인 마케팅에 사용한 지출 내역이 담긴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CSV 형식의 파일을 가져올 거라서 제가 위에 사용한 노드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노드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복사하실 수 있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설정으로 가보면 옵션까지 그대로 복사가 되었는데요. 파일 경로만 바꿔서 가져오겠습니다. 일단 이제 노드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요. 실행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3개의 노드를 지정을 했고요. 바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3가지 데이터 모두 문제없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 데이터에다가 불러온 데이터를 순서대로 조인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조인을 할 데이터를 보시면은 고객 정보가 담긴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풀네임이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름 정보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조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름이 아니라 first와 last 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컬럼을 하나의 컬럼으로 병합을 해서 전체 이름 정보를 만든 다음에 키값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컴바이너 노드를 사용을 해서 컬럼을 하나로 병합하겠습니다. 연결을 하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요.
먼저 하단에서 병합할 컬럼을 우선 선택을 하면 됩니다. 초록색 include 박스 안에 포함시키면 되는데요. 전체 컬럼을 이 exclude 박스 안에 옮기고 first 컬럼과 last 컬럼만 include 박스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단에는 impulse inclusion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제가 이렇게 선택한 컬럼 두 개를 항상 강제로 포함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풋 데이터에 컬럼이 몇 개가 추가가 돼서 들어온다고 해도 제가 여기서 설정한 이 두 개의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 컬럼은 자동으로 반대편으로 exclude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이 두 개의 컬럼을 병합을 했을 때 데이터를 어떤 값으로 묶어줄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콤마와 쌍따옴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first 컬럼과 last 컬럼이 있고요. 그 두 컬럼을 병합을 한 컬럼이 맨 오른쪽에 combined string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콤마를 기준으로 두 컬럼의 값이 묶여 있고요. 각 컬럼의 값은 쌍따옴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조인을 하려고 했던 데이터를 한번 보면 이름 정보가 콤마를 기준으로 묶여 있습니다. 쌍따옴표 표시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콤마를 기준으로 묶여 있는 건 그대로 냅두고 여기서 항상 따옴표를 표시하겠다는 체크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병합에서 사용한 컬럼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플레임 컬럼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remove included columns라고 해서 first 컬럼과 last 컬럼을 유지할지 삭제할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제거하도록 선택을 하겠습니다. 재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면 제가 삭제하기로 선택했던 first 컬럼과 last 컬럼은 지금 지워진 상태이고요. 플레임 컬럼을 보시면은 컴마를 기준으로 제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조이너 노드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붙여주겠습니다. 조이너 노드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조인해주는 노드인데요. 여기 상단 포트에는 왼쪽 기준 테이블인 저희가 원래 사용하던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요. 하단 포트에는 새로 추가할 오른쪽 테이블을 연결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옵션에 들어가면요. 맨 처음에 데이터를 조인시켜줄 기준이 되는 키값을 설정을 합니다. 저는 제가 아까 새로 생성해줬던 플레임 컬럼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출력 결과에 대한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하면 옆에서 두 테이블의 조인 결과를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보여줍니다. 저는 두 테이블에 일치되는 값만 넘기도록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붙여주었는데요. 다시 조이너 노드를 가져와서 이번엔 두 번째 데이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단 포트는 제가 방금 조인한 결과 테이블을 연결을 하고요. 하단에는 새로 추가한 데이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키값으로는 컴퍼니 네임과 오가니제이션 컬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보지 않은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 아웃풋 옵션에서 맨 첫 번째 줄을 보시면 Split Join Result into Multiple Tables 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게 되면 조인된 결과를 세 가지 테이블로 출력을 합니다. 한번 체크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조이너 노드의 오른쪽 아웃풋 포트가 3개가 달려 있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포트에는 두 테이블에서 모두 일치하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중간 포트에는요, 저희가 아까 상단에 연결한 왼쪽 테이블의 값 중에서 일치되지 않는 값을 출력을 해주고요. 제일 하단에 있는 포트는 새로 불러온 오른쪽 테이블의 값 중에서 일치되지 않는 값을 출력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여기서 왼쪽 테이블에 매치되지 않는 값과 두 테이블에서 매치되는 값을 출력을 해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도요. 아래에서 이 옵션을 설정해주면 테이블의 출력 결과가 아까 보신 것처럼 3가지 경우로만 나뉘어져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노드는 포트가 3가지로 출력이 되고요. 근데 전에 설정한 노드에서는 제가 임의로 출력값을 선택을 해줬고 아래 옵션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정한 출력값이 나오는 포트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캠페인별 지출 내역이 담긴 데이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를 조금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포트에는 두 테이블에서 매치되는 값만을 가져오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포트에 두 테이블에서 매치되는 값이 출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하단 포트에는 캠페인별 지출 내역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번엔 URI 컬럼을 가지고 매핑을 시키겠습니다. 매치되는 값만 선택을 했고요. 여기 아웃풋 옵션스에 보시면 머지 조인 컬럼스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선택을 하면 제가 키값으로 선택한 이 두 컬럼이 하나의 컬럼으로 병합이 됩니다. 이 옵션을 체크를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키값으로 사용된 컬럼이 하나의 컬럼으로 병합이 되었는데요. 컬럼명에서도 키값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붙이는 작업은 이렇게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폰 컬럼을 보시면은 앞에 3자리 번호 뒤에 어떤 건 오른쪽 소가로가 들어가 있고 어떤 건 하이픈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요. 가로로 잘못 입력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값을 찾아서 하이픈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리플레이서라는 노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노드는 문자 타입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서 그 값을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주는 노드인데요. 먼저 패턴을 찾고자 하는 대상 컬럼을 선택을 합니다. 폰 컬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찾을 때는 와일드카드나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아래에서 찾고자 하는 패턴을 입력을 하고 그 값을 대체할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선택을 하면 제가 입력한 패턴과 컬럼의 값이 100% 일치할 때만 값을 대체를 하고요. 저는 컬럼의 값 중에서 가로가 들어있으면 그 값만을 찾아서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래의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케이스 센서티브 서치는요. 데이터가 영문자인 경우에 대소문자를 구분할지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 노드를 사용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는 기존 컬럼에서 값을 찾아서 그 패턴을 저희가 입력한 값으로 치환을 해주는데 append new 컬럼을 선택을 하면요. 기존 컬럼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예 저희가 지정한 이름으로 새로운 컬럼을 생성을 해서 거기에 치환되는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값을 바꾸기 전 데이터도 함께 보존하고 싶으신 경우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원래 컬럼에서 값을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가로가 모두 하이픈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추가했던 분기별 지출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나열된 분기 컬럼들을 아래 행의 값으로 내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열을 행으로 바꾸는 작업을 언피봇이라고 하는데요. 언피보팅 노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행으로 바꿀 컬럼의 값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희는 아까 분기 컬럼들을 행으로 내릴 거기 때문에 분기 컬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의 컬럼들을 선택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래에서 retained columns라고 해서 저희가 이 4개의 분기 컬럼들을 행으로 바꾸는 동안에 이 언피봇 프로세스에서 제외되는 컬럼들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대로 본래의 형태를 유지할 컬럼들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분기 컬럼은 제외를 하고 아까 캠페인 컬럼에서 생성했던 커터 컬럼이 새로 생성되는 컬럼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외를 하겠습니다. 분기 컬럼들을 제외를 하고요. 새로 생성될 컬럼과 겹치는 이 커터 컬럼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피보팅을 진행을 하면 저희가 행으로 내리기로 선택한 그 4개의 컬럼들이 단 2개의 컬럼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컬럼은요, 저희가 선택한 분기 컬럼의 데이터를 행으로 내린 값을 가지고 있는 컬럼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 컬럼은 아까 그 분기 컬럼들의 값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언피봇 작업을 실행을 하게 되면 몇 개의 컬럼을 선택하든지 그 컬럼의 데이터는 단 2개의 컬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래 데이터의 형태에서 행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노드 모니터에서 보면 저희가 언피보팅 작업을 하기 전 로우 수를 보시면 27,00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피보팅 작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로우 수를 보시면 지금 10만 건으로 행의 수가 약 4배가 늘어났는데요. 분기 컬럼 4개를 행으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피보팅 작업으로 늘어나는 행은 원래 행의 수 곱하기 선택한 컬럼의 개수만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의 수는 이렇게 늘어났고요. 컬럼은 2개로 줄었는데요. 이 두 컬럼의 이름을 컬럼의 값과 맞게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리네임 노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좌측에서 컬럼 네임스와 컬럼 밸류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까 컬럼 이름은 여기서 분기 정보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쿼터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지출 내역이기 때문에 스펜트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인을 할 때 저희가 병합했던 키값으로 사용했던 컬럼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역시 선택을 해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URL 컬럼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컬럼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스펜트 컬럼을 보시면은 물음표로 표시된 값들이 있는데요. 나임에서는 결측치들을 이렇게 빨간색 물음표로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이 결측치들을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룰 베이스드 로우 필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노드를 사용을 하면 제가 설정한 표현식으로 로우를 필터링을 해줍니다. 노드의 형태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아웃풋 포트가 하나인데요. 이 노드를 사용해서 출력되는 결과도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는 데이터를 참 또는 거짓으로 나눠서 둘 중 하나의 값만 반환을 해주는데요. 설정에 들어가 보면 제일 좌측에서 대상 컬럼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하면 하단의 표현식에 선택한 컬럼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는 선택한 컬럼에 적용할 함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클릭을 하면 옆에 간단한 설명이 뜨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표현식은 일반적인 쿼리 문법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주석으로 달린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가운데 화살표 모양의 기호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 형태를 기준으로 앞에는 조건부고요. 뒤에는 결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참이나 거짓으로 필터링하기 위한 조건 부분이 있고요. 뒤에는 앞에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결과를 정의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스펜트 컬럼의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먼저 조건 부분을 작성하겠습니다. 여기서 missing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펜트 컬럼이 결측치일 때 결과는 true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래에서 값이 true일 때 이 값을 포함할지 아니면 true인 값을 제거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결측치는 true이다 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결측치를 제거하도록 선택을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보면 스펜트 컬럼에 결측치가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필요한 컬럼을 삭제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여러 번 조인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컬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컬럼 필터 노드를 사용을 하면 컬럼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컬럼을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빨간색 박스에 제거하고자 하는 컬럼을 넣으면 됩니다. 저는 중복되는 컬럼들을 몇 가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네, 실행을 했는데요. 보시면 컬럼 삭제를 하기 전에는 36개 컬럼이 있었는데 삭제를 진행하고 나서 30개 컬럼으로 컬럼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집계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캠페인별로 각 분기마다 캠페인을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룹 바이 노드를 사용을 해서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룹 바이는 하나 이상의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을 묶어서 결과를 가져오는 집계 함수인데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그룹 단위로 묶어서 결과를 도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그룹으로 묶을 컬럼을 선택을 합니다. 우측에 초록색 박스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캠페인별, 분기별 금액을 볼 거니까 캠페인과 분기 컬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룹을 지정을 했는데요. 뒤에 있는 세 가지 탭은 모두 제가 지정한 그룹에 대해서 어떤 집계를 할 것인지 지정을 할 수 있는 탭입니다. 첫 번째로 매뉴얼 탭에서는 제가 선택한 컬럼마다 개별적으로 집계 방법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패턴 베이스드 어그리게이션 탭에서는 컬럼명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를 보고 특정 패턴을 가진 컬럼에 대한 집계 방법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패턴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컬럼명에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합계를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아서 집계 방법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베이스드 어그리게이션 탭에서는 컬럼의 타입에 따라서 나는 스트링 컬럼에 대해서는 어떤 집계를 하고 숫자 컬럼에 대해서는 평균을 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컬럼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집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동으로 컬럼을 선택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펜트 컬럼을 지정을 하고요. 클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집계 함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합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어드밴스드 세팅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럼 네이밍에서는 저희가 집계할 때 사용한 컬럼에 대해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인데요.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옵션은 컬럼명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용한 집계 방법을 앞에 넣고 뒤에 컬럼명이 오게 하거나 컬럼명을 앞에 놓고 뒤에 가로 안에 사용한 집계 방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에 집계 방법이 오고 뒤에 원래 컬럼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로세스 인 메모리 옵션이 있습니다. 그룹 파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메모리가 충분한 환경이라면 이 옵션을 체크하시면 좀 더 빨리 작업이 실행이 되겠죠? 근데 굉장히 큰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른 작업에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체크를 하지 않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분기와 캠페인별로 지출 금액이 합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캠페인별로 데이터를 정렬하고 그 다음에 각 캠페인별로 1분기부터 4분기 순으로 합산 금액을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소터 노드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로우 키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도록 기본값으로 세팅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처음으로 캠페인 이름을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렬할 컬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넥스트 바이의 의미는 만약 캠페인 이름이 같다면 같은 캠페인 내에서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지 그 다음 정렬을 선택하라는 뜻이고요. 저는 분기 컬럼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이 되었는데요. 컬럼의 순서도 데이터 정렬에 맞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컬럼 리서터 노드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컬럼을 선택하시고 업이나 다운을 누르시면 원하는 위치로 컬럼이 이동이 되고요.
알파벳 순이나 알파벳 역순으로도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브 퍼스트를 누르면 컬럼이 어디 있든지 맨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무브 라스트는 반대로 맨 뒤에 컬럼이 오게 됩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원래 컬럼 순서대로 다시 정렬이 돌아가고요. 저는 먼저 캠페인명이 오고 그 다음에 분기, 합산 금액 순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계한 데이터를 로컬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CSV 파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는 리더 노드를 사용을 했었죠. 반대로 나임에서 내보낼 때는 라이터 노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CSV 라이터 노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로컬로 내보낼 거기 때문에 로컬 파일 시스템으로 두겠습니다. 파일을 내보낼 경로를 지정해야겠죠? 브라우저 버튼을 누르시고 경로를 지정하면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파일을 내보낼 거고요. 여기서 내보낼 파일의 이름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캠페인별, 분기별, 지출 금액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추가적으로 포맷이나 헤더에 대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실행을 해서 바탕화면에 파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제가 설정한 이름으로 CSV 파일이 들어와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노드를 여러 번 재실행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이름으로 파일이 생성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일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아예 실패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파일은 지우고 새로 파일을 엎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파일에 다시 실행한 노드의 작업 결과물을 어펜드 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어펜드를 하고 재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다시 바탕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컬럼이 들어가 있고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다시 컬럼이 들어가 있고 추가로 실행한 작업의 결과물이 어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펜드 하실 때는 컬럼 헤더를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다시 옵션으로 가보시면 컬럼 헤더에 대한 옵션이 있는데요. 만약에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 컬럼 헤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다음에 들어갈 때는 컬럼 헤더가 제거된 상태에서 데이터만 어펜드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나임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원하는 형태로 가공한 뒤 다시 데이터를 내보내는 과정까지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사용한 데이터와 워크플로우 파일은 달레시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올라올 소개 영상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